2시간 줄 서서 먹던 그 가게 기억나시나요? 손님이 넘쳐나면 돈을 벌어야 정상인데 이상합니다. 그 가게 사장님들은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대왕 카스테라, 흑당 버블티, 탕후루 전부 줄 서서 먹던 것들이었죠.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간판이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한 건요, 이 패턴이 10년째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설계한 것처럼요. 도대체 줄 서는 가게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왕 카스테라부터 탕후루까지 유행 아이템들이 왜 똑같은 방식으로 망하는지 그 패턴을 분석합니다. 두 번째, 가맹점은 망하는데 본사는 돈을 버는 기이한 구조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세 번째,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신호를 봐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기생충 보셨나요? 주인공 기택 가족이 반지하로 떨어지게 된 이유 기억나시죠? 바로 대만 카스테라 가게였습니다.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수많은 가정이 대왕 카스테라 창업으로 무너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사업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2014년 벌집 아이스크림이 있었습니다.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진짜 벌집을 올려서 파는 거였죠. SNS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일부 가게에서 가짜 벌집, 그러니까 파라핀으로 만든 인조 벌집을 쓴다는 논란이 터지면서요, 2016년 대왕 카스테라가 등장했습니다. 거대한 크기, 저렴한 가격, 즉석에서 잘라주는 퍼포먼스, 전국에 수백 개 매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2017년 한 방송에서 식용유를 과다하게 사용한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매출이 90% 이상 급감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에는 흑당 버블티가 왔습니다. 컵 벽면을 타고 흐르는 검은 시럽의 비주얼이 인스타그램을 뒤덮었죠. 타이거 슈가, 흑화당, 더 엘리, 수많은 브랜드가 난립했습니다. 지금 남은 곳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2023년 탕후루가 왔습니다. 알록달록한 과일에 설탕 코팅을 입혀서 파는 중국식 간식이었죠. 유튜브 ASMR 영상에서 바삭바삭 소리가 퍼지면서 초등학생부터 20대까지 열광했습니다. 달콤 왕가탕후루라는 브랜드는 2023년 11월에 50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500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행정안전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불과 3개월 동안 전국에서 127곳의 탕후루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6월 초 보름 동안에만 34곳이 폐업했습니다. 하루에 2곳씩 사라진 겁니다. 전체 탕후루 프랜차이즈 매장 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3년 420개에서 2024년 262개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숫자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건 마치 놀이공원의 회전목마와 같습니다. 회전목마가 처음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타고 싶어서 줄을 서죠. 그런데 회전목마는 한 바퀴만 돌고 멈춥니다. 늦게 탄 사람들은 겨우 올라타는데 바로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장료는 이미 냈습니다. 환불은 안 됩니다. 유행 프랜차이즈가 딱 이겁니다. 먼저 탄 사람은 한 바퀴 즐기고 내립니다. 늦게 탄 사람은 돈만 내고 바로 내려야 합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점주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공무원 생활을 접고 퇴직금과 대출을 합쳐서 2억 3천만 원을 탕후루 가게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월 매출 2,500만 원을 찍었습니다. 대박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6개월 만에 매출이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월세도 못 내는 지경이 됐습니다. 결국 1년도 안 돼서 폐업했습니다. 남은 건 뭘까요? 2억이 넘는 빚과 이혼 위기입니다. 이분만 특별히 운이 나빴던 걸까요?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의 마지막 안전망인 노란우산 공제 데이터를 보면요,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2019년 7만 5천 건에서 2023년 11만 1천 건으로 4년 새
48%나 급증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소비자 입맛이 변해서? 유행이 원래 그런 거라서?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돈 버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왜 본사는 가맹점이 망해도 상관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프랜차이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맥도날드나 스타벅스타벅스 같은 곳이요. 이런 회사들은 어디서 돈을 벌까요? 가맹점이 잘 돼야 돈을 법니다. 왜냐하면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거든요. 가맹점 매출이 1억이면 본사가 50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오래 살아남아서 매출을 많이 올려야 자기들도 돈을 법니다. 그런데 기획형 프랜차이즈는 다릅니다. 이들은 로열티가 아니라 개설비에서 돈을 법니다. 가맹비, 교육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테리어비와 설비비에서 마진을 챙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탕후루 매장을 열려면 쇼케이스가 필요합니다. 시중에서 사면 300만 원짜리인데 본사에서 사면 600만 원입니다.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당 200만 원이면 되는데 본사 지정 업체를 쓰면 40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맹점 하나 열 때마다 본사는 수천만 원을 챙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건 마치 낚시터 주인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낚시터 주인은 손님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좋습니다. 손님이 만족해서 다음에 또 오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낚시터 주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은 입장료와 낚싯대 대여료에서만 돈을 법니다. 손님이 물고기를 잡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손님이 빨리 나가고 새 손님이 들어와야 대여료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연못에 물고기가 없어도 됩니다. 어차피 입장료는 받았으니까요. 기획형 프랜차이즈가 딱 이겁니다. 가맹점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개설비로 돈을 벌었으니까요. 오히려 빨리 망하고 새로운 창업자가 들어오면 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런 본사들은 하나의 유행이 끝나면 브랜드를 접고 새로운 유행 아이템으로 또 프랜차이즈를 엽니다. 꽈배기가 유행하면 꽈배기 프랜차이즈, 탕후루가 유행하면 탕후루 프랜차이즈, 요아정이 유행하면 요거트 프랜차이즈. 간판만 바꾸고 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치고 빠지기, 영어로 히트앤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본사의 수익 구조입니다. 본사가 로열티가 아닌 개설비로 돈을 벌기 때문에 가맹점이 망해도 상관없고 오히려 빨리 망하면 새 가맹점을 또 열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미투 브랜드의 난립입니다. 미투는 영어로 me too, 나도 라는 뜻이에요. 잘 되는 가게를 보고 나도 저거 해야지 하면서 똑같이 따라하는 브랜드를 말합니다. 탕후루가 유행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달콤 왕가 탕후루가 뜨니까 황제 탕후루, 대단한 탕후루, 탕후루킹 같은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한 상권에 탕후루 가게가 3개, 4개씩 들어섰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음식 레시피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탕후루 만드는 법을 특허로 낼 수는 없거든요. 과일에 설탕물 묻혀서 굳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잘 되는 브랜드를 보고 메뉴 구성을 그대로 베끼고 인테리어도 비슷하게 하고 가격만 조금 낮춰서 시장에 뛰어듭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동네에 피자집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맛있어서 손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옆에 똑같은 피자집이 생깁니다. 가격이 조금 더 쌉니다. 그러면 손님이 나뉘겠죠? 그런데 또 옆에 하나가 생깁니다. 또 하나가 생깁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원래 잘 되던 피자집도 손님이 줄고 새로 생긴 피자집들도 손님이 부족합니다. 모두가 적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가격 경쟁을 하다가 품질도 떨어집니다. 결국 손님들은 피자 자체에 질려버립니다. 아, 피자 이제 별로야. 이러면서 다른 데로 갑니다. 모든 피자집이 망합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공멸이라고 부릅니다. 미투 브랜드의 난립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소비자들이 해당 아이템 자체에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탕후루가 희귀할 때는 특별했어요. 어? 이게 뭐야? 먹어봐야지. 그런데 길거리마다 탕후루 가게가 생기니까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려봤자 아, 또 탕후루야
이런 반응이 옵니다. SNS 인증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트렌드에 민감한 한국 소비자들에게 희소성이 사라진 아이템은 급격히 외면받습니다. 미투 브랜드들이 시장을 포화시키면서 오히려 유행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획형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걸 오히려 반깁니다. 빨리 망하면 새로운 유행 아이템으로 또 장사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원인은 SNS가 만들어내는 착시 효과입니다. 이건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속는 함정입니다. 인스타그램 릴스나 틱톡 쇼폼을 보면 특정 음식이 엄청나게 핫해 보입니다. 조회수 수백만, 좋아요 수십만. 이걸 보면 창업자들은 생각합니다. 와, 저거 대박이네. 나도 해야겠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SNS에서의 인기는 실제 매출의 지속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한번 먹어보는 것과 매주 찾아와서 사 먹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SNS 인기는 불꽃놀이와 같습니다. 밤하늘에 펑 터지면 모든 사람이 우와 하고 쳐다봅니다. 그런데 불꽃놀이는 몇 초 만에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예뻤다 하고 돌아갑니다. 내일 또 불꽃놀이 보러 올까요? 아니요. 한번 보면 됐지 뭐 하고 안 옵니다. 유행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먹어보고 인스타에 올리고 끝입니다. 재방문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가게는 한 번 열면 최소 1년은 운영해야 합니다. 불꽃놀이 보러 온 사람들을 1년 동안 붙잡아둬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SNS 유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아이템이 유행하면 22에서 3년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쇼폼 콘텐츠 시대에 유행 주기가 몇 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초에 핫했던 게 여름에 벌써 식상해집니다. 가게를 여는 데는 최소 3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상가 계약하고 인테리어하고 교육받고 오픈 준비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 유행이 끝나버립니다. 오픈하는 날이 유행의 정점이 아니라 유행의 끝인 거예요. 네 번째 원인은 단일 메뉴 의존의 한계입니다. 이게 왜 치명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왕 카스테라 가게에서 파는 게 뭐였을까요? 카스테라입니다. 탕후루 가게에서 파는 게 뭘까요? 탕후루입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하나의 메뉴에만 의존하면 외부 충격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대왕 카스테라의 경우를 보세요. 한 방송에서 식용유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 방송 하나로 전국의 모든 대왕 카스테라 매장 매출이 90% 이상 떨어졌습니다. 탕후루는요? 의학계에서 과도한 당 섭취 경고가 나왔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소화 비만 문제로 탕후루가 거론됐습니다. 그러자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탕후루 사주기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주 고객층이 사라진 거예요. 이걸 다시 회전목마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단일 메뉴 가게는 회전목마에 말이 한 마리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이 고장나면 회전목마 전체가 멈춥니다. 반면에 설빙이나 공차 같은 브랜드는 말이 여러 마리입니다.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말로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설빙을 보세요. 원래는 빙수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빙수는 여름에만 팔리잖아요. 그래서 설빙은 겨울에 붕어빵, 호떡, 군고구마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계절 디저트 카페로 변신한 거예요. 공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블티만 파는 게 아니라 다양한 차 메뉴와 디저트를 갖췄습니다. 흑당 버블티 유행이 끝나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기까지가 4가지 원인이었습니다. 정리하면요. 첫째, 본사의 개설비 수익 구조. 둘째, 미투 브랜드 난립. 셋째, SNS 착시 효과. 넷째, 단일 메뉴 의존. 이 4가지가 맞물려서 유행 프랜차이즈의 잔혹사가 반복됩니다. 이 현상,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업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튤립 버블이 있었습니다. 튤립 구근 하나가 집 한 채 값을 했습니다. 너도 나도 튤립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거품이 꺼졌습니다. 마지막에 튤립을 산 사람들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실제로 돈을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투자금이 몰렸습니다. 그러다 터졌습니다. 유행 프랜차이즈도 본질은 같습니다. 실제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인지 고객들이 계속 찾아올 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줄이 서 있다는 것만 보고 뛰어듭니다. 그러다 거품이 꺼지면 마지막에 뛰어든 사람이 모든 손실을 떠왔습니다. 학술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프랜차이즈 수명주기 연구에 따르면 정상적인 프랜차이즈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거칩니다. 이 과정이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국의 유행형 프랜차이즈는 도입기가 극도로 짧고 성장기의 기울기가 수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성숙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쇠퇴기로 직행합니다. 연구 결과 프랜차이즈 본부의 설립 연수가 짧고 가맹점 증가율이 과도하게 높을수록 폐업률이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뜨고 있는 요아정은 어떨까요? 요아정,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이라는 브랜드입니다. 2022년에 가맹점이 5개였습니다. 2023년에 166개가 됐습니다. 2024년에는 680개를 돌파했습니다. 2년 만에 136배 성장입니다. 최근에는 사모펀드에 인수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성공 신화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왜 우려할까요? 첫째, 계절성 문제입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차가운 디저트입니다. 겨울에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빙수 가게들이 겪는 것과 같은 문제죠. 둘째, 가격대가 높습니다. 객단가가 비싸면 자주 사 먹기 어렵습니다. 한번 경험하고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미투 브랜드가 이미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 전문점들이 여기저기 생기고 있습니다. 탕후루 때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넷째, 밸류에이션 논란이 있습니다. 400억 원에 인수됐는데 업계에서는 에비타 멀티플이 10에서 12배로 시장 평균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자영업 커뮤니티에서는 요아정 매물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권리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글도 보입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요아정이 설빙처럼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탕후루처럼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유행 프랜차이즈의 잔혹사는 단순한 유행의 변화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본사는 개설비로 돈을 벌기 때문에 가맹점이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미투 브랜드가 난립하면서 시장을 빠르게 포화시킵니다. SNS 인기는 지속적인 매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일 메뉴 위조는 외부 충격에 치명적입니다. 이 네 가지가 맞물려서 줄 서던 가게가 1년 만에 폐업하는 비극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1번, 본사의 수익 구조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보 공개서라는 게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 제공 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사 매출 중에서 가맹비와 인테리어비 비중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비중이 너무 높으면 본사가 가맹점 생존보다 개설에 집중한다는 신호입니다. 2번, 유행 기간을 따져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해당 아이템이 유행하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1년 이상 지났다면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뛰어들면 회전 목마가 멈추기 직전에 올라타는 것일 수 있습니다. 3번, 미투 브랜드 현황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콘셉트의 브랜드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미 여러 개가 난립하고 있다면 시장 포화가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4번, 계절성과 재방문율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에만 팔리는 아이템인지 겨울에도 팔리는지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객이 한 번 먹고 끝일 건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올 건지 냉정하게 판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5번, 퇴직금은 지키시길 바랍니다. 창업 자금으로 퇴직금 전액이나 대출금을 쓰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뤄도 생활이 가능한 금액만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줄 서는 가게를 보면 창업이 아니라 그 줄이 언제 사라질지를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행은 잠시지만 빚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유행 프랜차이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변에서 유행 창업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는 본인이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어떤 점을 가장 걱정하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시간 줄 서서 먹던 그 가게 기억나시나요? 손님이 넘쳐나면 돈을 벌어야 정상인데 이상합니다. 그 가게 사장님들은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대왕 카스테라, 흑당 버블티, 탕후루 전부 줄 서서 먹던 것들이었죠.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간판이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한 건요, 이 패턴이 10년째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설계한 것처럼요. 도대체 줄 서는 가게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왕 카스테라부터 탕후루까지 유행 아이템들이 왜 똑같은 방식으로 망하는지 그 패턴을 분석합니다. 두 번째, 가맹점은 망하는데 본사는 돈을 버는 기이한 구조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세 번째,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신호를 봐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기생충 보셨나요? 주인공 기택 가족이 반지하로 떨어지게 된 이유 기억나시죠? 바로 대만 카스테라 가게였습니다.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수많은 가정이 대왕 카스테라 창업으로 무너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사업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2014년 벌집 아이스크림이 있었습니다.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진짜 벌집을 올려서 파는 거였죠. SNS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일부 가게에서 가짜 벌집, 그러니까 파라핀으로 만든 인조 벌집을 쓴다는 논란이 터지면서요, 2016년 대왕 카스테라가 등장했습니다. 거대한 크기, 저렴한 가격, 즉석에서 잘라주는 퍼포먼스, 전국에 수백 개 매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2017년 한 방송에서 식용유를 과다하게 사용한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매출이 90% 이상 급감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에는 흑당 버블티가 왔습니다. 컵 벽면을 타고 흐르는 검은 시럽의 비주얼이 인스타그램을 뒤덮었죠. 타이거 슈가, 흑화당, 더 엘리, 수많은 브랜드가 난립했습니다. 지금 남은 곳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2023년 탕후루가 왔습니다. 알록달록한 과일에 설탕 코팅을 입혀서 파는 중국식 간식이었죠. 유튜브 ASMR 영상에서 바삭바삭 소리가 퍼지면서 초등학생부터 20대까지 열광했습니다. 달콤 왕가탕후루라는 브랜드는 2023년 11월에 50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500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행정안전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불과 3개월 동안 전국에서 127곳의 탕후루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6월 초 보름 동안에만 34곳이 폐업했습니다. 하루에 2곳씩 사라진 겁니다. 전체 탕후루 프랜차이즈 매장 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3년 420개에서 2024년 262개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숫자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건 마치 놀이공원의 회전목마와 같습니다. 회전목마가 처음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타고 싶어서 줄을 서죠. 그런데 회전목마는 한 바퀴만 돌고 멈춥니다. 늦게 탄 사람들은 겨우 올라타는데 바로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장료는 이미 냈습니다. 환불은 안 됩니다. 유행 프랜차이즈가 딱 이겁니다. 먼저 탄 사람은 한 바퀴 즐기고 내립니다. 늦게 탄 사람은 돈만 내고 바로 내려야 합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점주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공무원 생활을 접고 퇴직금과 대출을 합쳐서 2억 3천만 원을 탕후루 가게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월 매출 2,500만 원을 찍었습니다. 대박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6개월 만에 매출이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월세도 못 내는 지경이 됐습니다. 결국 1년도 안 돼서 폐업했습니다. 남은 건 뭘까요? 2억이 넘는 빚과 이혼 위기입니다. 이분만 특별히 운이 나빴던 걸까요?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의 마지막 안전망인 노란우산 공제 데이터를 보면요.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2019년 7만 5천 건에서 2023년 11만 1천 건으로 4년 새 48%나 급증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소비자 입맛이 변해서? 유행이 원래 그런 거라서?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돈 버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왜 본사는 가맹점이 망해도 상관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프랜차이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곳이요. 이런 회사들은 어디서 돈을 벌까요? 가맹점이 잘 돼야 돈을 법니다. 왜냐하면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거든요. 가맹점 매출이 1억이면 본사가 50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오래 살아남아서 매출을 많이 올려야 자기들도 돈을 법니다. 그런데 기획형 프랜차이즈는 다릅니다. 이들은 로열티가 아니라 개설비에서 돈을 법니다. 가맹비, 교육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테리어비와 설비비에서 마진을 챙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탕후루 매장을 열려면 쇼케이스가 필요합니다. 시중에서 사면 300만 원짜리인데 본사에서 사면 600만 원입니다.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당 200만 원이면 되는데 본사 지정 업체를 쓰면 40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맹점 하나 열 때마다 본사는 수천만 원을 챙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건 마치 낚시터 주인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낚시터 주인은 손님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좋습니다. 손님이 만족해서 다음에 또 오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낚시터 주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은 입장료와 낚싯대 대여료에서만 돈을 법니다. 손님이 물고기를 잡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손님이 빨리 나가고 새 손님이 들어와야 대여료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연못에 물고기가 없어도 됩니다. 어차피 입장료는 받았으니까요. 기획형 프랜차이즈가 딱 이겁니다. 가맹점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개설비로 돈을 벌었으니까요. 오히려 빨리 망하고 새로운 창업자가 들어오면 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런 본사들은 하나의 유행이 끝나면 브랜드를 접고 새로운 유행 아이템으로 또 프랜차이즈를 엽니다. 꽈배기가 유행하면 꽈배기 프랜차이즈, 탕후루가 유행하면 탕후루 프랜차이즈, 요아정이 유행하면 요거트 프랜차이즈. 간판만 바꾸고 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치고 빠지기, 영어로 히트앤런 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본사의 수익 구조입니다. 본사가 로열티가 아닌 개설비로 돈을 벌기 때문에 가맹점이 망해도 상관없고 오히려 빨리 망하면 새 가맹점을 또 열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미투 브랜드의 난립입니다. 미투는 영어로 me too, 나도 라는 뜻이에요. 잘 되는 가게를 보고 나도 저거 해야지 하면서 똑같이 따라하는 브랜드를 말합니다. 탕후루가 유행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달콤 왕가 탕후루가 뜨니까 황제 탕후루, 대단한 탕후루, 탕후루킹 같은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한 상권에 탕후루 가게가 3개, 4개씩 들어섰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음식 레시피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탕후루 만드는 법을 특허로 낼 수는 없거든요. 과일에 설탕물 묻혀서 굳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잘 되는 브랜드를 보고 메뉴 구성을 그대로 베끼고 인테리어도 비슷하게 하고 가격만 조금 낮춰서 시장에 뛰어듭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동네에 피자집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맛있어서 손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옆에 똑같은 피자집이 생깁니다. 가격이 조금 더 쌉니다. 그러면 손님이 나뉘겠죠? 그런데 또 옆에 하나가 생깁니다. 또 하나가 생깁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원래 잘 되던 피자집도 손님이 줄고 새로 생긴 피자집들도 손님이 부족합니다. 모두가 적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가격 경쟁을 하다가 품질도 떨어집니다. 결국 손님들은 피자 자체에 질려버립니다.
아, 피자 이제 별로야. 이러면서 다른 데로 갑니다. 모든 피자집이 망합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공멸이라고 부릅니다. 미투 브랜드의 난립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소비자들이 해당 아이템 자체에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탕후루가 희귀할 때는 특별했어요. 어? 이게 뭐야? 먹어봐야지. 그런데 길거리마다 탕후루 가게가 생기니까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려봤자 아, 또 탕후루야? 이런 반응이 옵니다. SNS 인증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트렌드에 민감한 한국 소비자들에게 희소성이 사라진 아이템은 급격히 외면받습니다. 미투 브랜드들이 시장을 포화시키면서 오히려 유행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획형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걸 오히려 반깁니다. 빨리 망하면 새로운 유행 아이템으로 또 장사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원인은 SNS가 만들어내는 착시 효과입니다. 이건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속는 함정입니다. 인스타그램 릴스나 틱톡 쇼폼을 보면 특정 음식이 엄청나게 핫해 보입니다. 조회수 수백만, 좋아요 수십만. 이걸 보면 창업자들은 생각합니다. 와, 저거 대박이네. 나도 해야겠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SNS에서의 인기는 실제 매출의 지속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한번 먹어보는 것과 매주 찾아와서 사 먹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SNS 인기는 불꽃놀이와 같습니다. 밤하늘에 펑 터지면 모든 사람이 우와 하고 쳐다봅니다. 그런데 불꽃놀이는 몇 초 만에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예뻤다 하고 돌아갑니다. 내일 또 불꽃놀이 보러 올까요? 아니요. 한번 보면 됐지 뭐 하고 안 옵니다. 유행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먹어보고 인스타에 올리고 끝입니다. 재방문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가게는 한 번 열면 최소 1년은 운영해야 합니다. 불꽃놀이 보러 온 사람들을 1년 동안 붙잡아둬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SNS 유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아이템이 유행하면 22에서 3년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쇼폼 콘텐츠 시대에 유행 주기가 몇 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초에 핫했던 게 여름에 벌써 식상해집니다. 가게를 여는 데는 최소 3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상가 계약하고 인테리어하고 교육받고 오픈 준비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 유행이 끝나버립니다. 오픈하는 날이 유행의 정점이 아니라 유행의 끝인 거예요. 네 번째 원인은 단일 메뉴 의존의 한계입니다. 이게 왜 치명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왕 카스테라 가게에서 파는 게 뭐였을까요? 카스테라입니다. 탕후루 가게에서 파는 게 뭘까요? 탕후루입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하나의 메뉴에만 의존하면 외부 충격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대왕 카스테라의 경우를 보세요. 한 방송에서 식용유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 방송 하나로 전국의 모든 대왕 카스테라 매장 매출이 90% 이상 떨어졌습니다. 탕후루는요? 의학계에서 과도한 당 섭취 경고가 나왔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소화 비만 문제로 탕후루가 거론됐습니다. 그러자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탕후루 사주기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주 고객층이 사라진 거예요. 이걸 다시 회전목마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단일 메뉴 가게는 회전목마에 말이 한 마리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이 고장나면 회전목마 전체가 멈춥니다. 반면에 설빙이나 공차 같은 브랜드는 말이 여러 마리입니다.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말로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설빙을 보세요. 원래는 빙수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빙수는 여름에만 팔리잖아요. 그래서 설빙은 겨울에 붕어빵, 호떡, 군고구마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계절 디저트 카페로 변신한 거예요. 공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블티만 파는 게 아니라 다양한 차 메뉴와 디저트를 갖췄습니다. 흑당 버블티 유행이 끝나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기까지가 4가지 원인이었습니다. 정리하면요. 첫째, 본사의 개설비 수익 구조. 둘째, 미투 브랜드 난립. 셋째, SNS 착시 효과. 넷째, 단일 메뉴 의존. 이 4가지가 맞물려서 유행 프랜차이즈의 잔혹사가 반복됩니다. 이 현상,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업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튤립 버블이 있었습니다. 튤립 구근 하나가 집 한 채 값을 했습니다. 너도 나도 튤립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거품이 꺼졌습니다. 마지막에 튤립을 산 사람들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실제로 돈을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투자금이 몰렸습니다. 그러다 터졌습니다. 유행 프랜차이즈도 본질은 같습니다. 실제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인지 고객들이 계속 찾아올 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줄이 서 있다는 것만 보고 뛰어듭니다. 그러다 거품이 꺼지면 마지막에 뛰어든 사람이 모든 손실을 떠왔습니다. 학술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프랜차이즈 수명주기 연구에 따르면 정상적인 프랜차이즈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거칩니다. 이 과정이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국의 유행형 프랜차이즈는 도입기가 극도로 짧고 성장기의 기울기가 수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성숙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쇠퇴기로 직행합니다. 연구 결과 프랜차이즈 본부의 설립 연수가 짧고 가맹점 증가율이 과도하게 높을수록 폐업률이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뜨고 있는 요아정은 어떨까요? 요아정,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이라는 브랜드입니다. 2022년에 가맹점이 5개였습니다. 2023년에 166개가 됐습니다. 2024년에는 680개를 돌파했습니다. 2년 만에 136배 성장입니다. 최근에는 사모펀드에 인수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성공 신화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왜 우려할까요? 첫째, 계절성 문제입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차가운 디저트입니다. 겨울에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빙수 가게들이 겪는 것과 같은 문제죠. 둘째, 가격대가 높습니다. 객단가가 비싸면 자주 사 먹기 어렵습니다. 한번 경험하고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미투 브랜드가 이미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 전문점들이 여기저기 생기고 있습니다. 탕후루 때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넷째, 밸류에이션 논란이 있습니다. 400억 원에 인수됐는데 업계에서는 에비타 멀티플이 10에서 12배로 시장 평균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자영업 커뮤니티에서는 요아정 매물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권리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글도 보입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요아정이 설빙처럼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탕후루처럼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유행 프랜차이즈의 잔혹사는 단순한 유행의 변화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본사는 개설비로 돈을 벌기 때문에 가맹점이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미투 브랜드가 난립하면서 시장을 빠르게 포화시킵니다. SNS 인기는 지속적인 매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일 메뉴 위조는 외부 충격에 치명적입니다. 이 네 가지가 맞물려서 줄 서던 가게가 1년 만에 폐업하는 비극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1번, 본사의 수익 구조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보 공개서라는 게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 제공 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사 매출 중에서 가맹비와 인테리어비 비중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비중이 너무 높으면 본사가 가맹점 생존보다 개설에 집중한다는 신호입니다. 2번, 유행 기간을 따져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해당 아이템이 유행하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1년 이상 지났다면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뛰어들면 회전 목마가 멈추기 직전에 올라타는 것일 수 있습니다. 3번, 미투 브랜드 현황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콘셉트의 브랜드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미 여러 개가 난립하고 있다면 시장 포화가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4번, 계절성과 재방문율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에만 팔리는 아이템인지 겨울에도 팔리는지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객이 한 번 먹고 끝일 건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올 건지 냉정하게 판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5번, 퇴직금은
지키시길 바랍니다. 창업 자금으로 퇴직금 전액이나 대출금을 쓰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뤄도 생활이 가능한 금액만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줄 서는 가게를 보면 창업이 아니라 그 줄이 언제 사라질지를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행은 잠시지만 빚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유행 프랜차이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변에서 유행 창업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는 본인이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어떤 점을 가장 걱정하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